박진석이 고성희를 다시 집에 들인 그날 밤, 고성희는 사과가 아니라 박진석을 무너뜨릴 좌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함정도 미끼도 아닌 박진석이었고요. 같은 시간 박영나의 웹툰은 100만 뷰를 찍으며 남주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소문으로 폭발했고, 그 남주의 삶이 이지환의 상처와 버릇 그대로라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판을 뒤집으려는 순간 영나와 지환이 선택한 평범한 데이트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는데요. 이 사랑, 과연 로맨스로 끝날까요? 아니면 살아남는 전쟁으로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소문과 해시태그가 아니라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무너진 마음과 서로를 붙잡기 위해 선택했던 다른 방식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진석의 집에서 시작된 함정과 영나지환이 평범해지려다 더 위험해진 순간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졌는지 본론에서 끊김없이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가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넘기는 소리만 건조하게 이어졌고 표정은 차갑고 냉담했어요. 고성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울음이 터지자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박진석이 읽는 책 위로 시선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지? 그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끝까지 꿍꿍이었잖아. 이번엔 또 뭐야? 고성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고성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빌러왔어.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어. 나를 그렇게 믿어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고성희가 한 발짝 다가가려 하자 박진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나 이제 성재랑 우진이 그리고 영나 엄마로 당신 옆에서 헌신하며 살게요. 고성희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줘요. 제발. 그 순간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박성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도 그제서야 고성희를 제대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박진석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지금도 결국 예전처럼 살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고성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욕심 다 버렸어요. 고성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정말 애들 엄마로만 살게요. 건물도 필요 없어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고성희를 빤히 봤습니다. 거실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러다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 필요 없어. 고성희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정말이에요. 박진석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살게요. 고성희는 애처롭게 박진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거 애들한테 챙겨주고 싶어요. 영나한테도 성재한테도 우진이한테도요. 박진석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박진석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일단 짐 풀고 오늘은 여기서 자.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고성희의 뒷모습을 박성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고성희가 문을 닫자 거실에는 박진석과 박성재만 남았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 여자를 다시 집으로 들이실 건가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성재야, 앉아라. 박성재가 맞은편에 앉자 박진석이 말했어요. 돈밖에 모르던 여자가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잖아.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말 진심 같아?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진심일 리 없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진석은 다시 책을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옆에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다. 박성재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일부러 들이신 거군요. 박진석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여자가 뭘 꾸미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박성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냉정하게 웃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걱정 마. 다 생각이 있어.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 박성재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고성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아주 단단했어요. 진석이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연락 흔적이든 서류든. 하지만 서랍 안에는 평범한 문구류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옷장 안까지 살폈고 침대 아래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 방에는 없네. 그럼 내일 다시 기회를 잡아야지. 고성이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던 사람이 속으로는 한 번만 더 판을 뒤집을 구멍을 찾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나와 말했어요. 여보, 아침 차려줄게. 박진석은 고성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 거야. 고성이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박진석은 말을 끊었어요. 됐어. 난 씻고 나올 테니 청소나 해. 박진석이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죽이며 거실을 살폈어요. 지금이야. 고성이는 탁자 위에 놓인 박진석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망설였지만 결국 들었습니다. 화면을 켠 뒤 연락처를 훑었고 몇몇 이름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고성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박진석이라는 동명이인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고성이는 급히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척했어요. 박진석은 아무 표정 없이 나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 출근한다. 고성이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고성이의 얼굴에서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움직인 척했지만 속은 들끓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고성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넌 이제 끝이야. 그리고는 고성이는 바로 동명이인 박진석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예전에 일 맡겼던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흥분했어요. 얼마 뒤 고성이는 일 맡은 사람에게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누군가를 통해 박진석이 접촉하려 했던 사람의 그림자가 잡혔다는 말이었어요. 고성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주소 보내. 고성이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거기만 잡으면 박진석을 흔들 수 있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고 풍경은 한적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진짜 싹싹 빌려온 줄 알았지? 나 그렇게 쉽게 끝나는 사람 아니야. 마침내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간판도 흐릿하고 사람 기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보였고 그 의자에는 고성이가 외부에 맡겼던 사람이 위축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고성이가 한 발 물러서며 숨을 삼키는 순간 옆쪽에서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팔짱을 낀 채 고성이를 내려다봤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박진석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박진석은 낮게 이어갔어요.
당신이 고분고분 사과할 리가 없었어. 고성이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이 한 발 다가오며 말했어요. 내가 허튼 짓 하지 말랬지. 근데 넌 꼭 말 안 듣더라. 고성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박진석은 고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말했어요. 남의 것에 손대는 버릇 여전하네.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사과를 받아준 척하고 집에서 재운 것도 다 계획이었어?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 얼굴을 다시 집에 들이겠냐? 박진석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더 잔인하게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살 마음이었으면 나도 마음이 조금 움직였을지 몰라. 그 말이 고성이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박진석. 박진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근데 넌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그 순간 박진석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고성이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막혔어요. 고성이가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나 놓으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석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갈 곳은 예전 자리도 아니야. 그마저도 너한텐 과분해. 여기서부터는 폭력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법무팀과 함께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고 고성이가 최근 보였던 행태와 주변 증언을 토대로 보호 조치를 진행하도록 해둔 상태였어요. 고성이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날 이런 데로 보낸다고. 박진석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멈출 줄 몰라서. 나도 방법이 없더라. 고성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석, 나 정신병자 아니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얼마 뒤 정신건강의학과 안내가 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내 결말이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성이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지워주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저택 거실에는 박진석과 박성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박진석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궁금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엔 봤는데 그 이후로 안 보여서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침에 내 휴대폰 쪽을 만졌더라. 박성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휴대폰을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던져둔 미끼를 물었지. 박성재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국 어젯밤 사과도 거짓말이었군요. 박진석은 씁sap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들어와서 뭔가를 캐내려던 거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잡으신 겁니까? 박진석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싶었어. 어디까지 가는지.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박진석은 짧게 답했어요. 정신병원 전문기관에 맡겼다. 박성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어요. 괜찮겠냐? 그리고는 씁sap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사랑했지. 어떻게 안 힘들겠어.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더라. 다음 날 박성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나가 받자 박성재는 한참을 망설인 뒤 말했어요. 영나야,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박영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고성이가 널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박영나가 급히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박성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돼서 정신병원 기관에 들어갔어. 전화 너머로 박영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영나야.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거기라고? 박성재는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고성이가 사과로 돌아온 척했지만 결국 다시 무언가를 꾸미려 했고 그게 들통나면서 박진석이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것.
박영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몫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박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오빠 나한테 이제 엄마는 없어. 박성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박영란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족은 우진 오빠, 성재 오빠, 그리고 우리 아빠뿐이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박영란가 답했어요. 응. 나 밑바닥까지 다 봐버렸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며칠 뒤 카페에서 박성재와 박영란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란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란아, 괜찮아? 박영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박성재는 말없이 일어나 박영란을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 박영란은 박성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박성재는 등을 토닥이며 그래, 다 울어라고만 했어요. 박영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울어버렸네.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얼마든지. 박영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박성재가 박영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란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박진석은 그날 밤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책장 앞에 서서 한동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신문을 앞에 두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금 전 고성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여보, 한 번만 더 믿어줘요. 그 말이 진심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 방패로 쓰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고성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고성희는 눈물을 보였고 박진석은 그 눈물을 상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진석이 목격한 건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핑계로 사람을 휘두르는 방식이었죠.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아버지를 따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너무 과하신 건 아닌가요? 박진석은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과하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렸습니다. 성재야. 난 고성희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다. 박성재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미워하면 오히려 쉬워. 끊어내면 되니까. 근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니까 더 위험해진다.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고성희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 너도 영란도 우진이도 다 흔들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애들한테 간다. 박성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영란은 저보다 더 충격이 클 겁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감추면 감출수록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든다. 회사에 도착한 뒤 박진석은 법무팀과 짧게 면담했습니다.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끝내자는 태도가 박진석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와 관련된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지 말자. 그 말에 직원들도 표정을 굳혔고 누구도 가볍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란은 작업실에 앉아도 펜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박성재의 전화가 끊긴 뒤 엄마는 이제 없다고 말한 자신이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엄마를 품을 자신도 없었어요. 영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저럴 수 있지.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잠깐 볼 수 있어? 잠시 후 그래.
내가 원하면이라는 짧은 답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영나의 표정을 먼저 봤어요. 영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엄마 소식 들었어. 우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재영이 말했구나.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엄마라는 사람을 잃은 건지 원래 없던 걸 이제야 인정한 건지 모르겠어. 우진은 영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 그 위로가 영나의 눈물을 더 터뜨렸습니다. 영나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나 이상하게도 무섭다. 엄마가 거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 무렵 고성이는 병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고 고성이는 그 설명이 친절이 아니라 벽이라는 걸 느꼈어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멀쩡해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의사는 고성이의 눈빛을 가만히 살폈고 고성이는 그 시선이 평가 같아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박진석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밤이 되자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분노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노 아래 숨겨둔 공포가 올라왔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잊혀지면 어떡하지? 고성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해. 박진석에게서 잃은 걸 다른 데서라도 되찾아야 해. 그러나 그 계산 끝에 남는 건 내가 결국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었고 그 자각이 더 아팠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고성이가 가정주부로 살겠다던 말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집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지위를 보증해주는 무대였다는 걸요. 박진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박성재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동시에 영나가 떠올랐습니다. 영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박성재는 혼잣말을 했어요. 영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며칠 후 박영나는 다시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영나는 눈물이 마른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나 결심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건 이제 끝낼 거야.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결심? 영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거야. 엄마가 다시 나오든 다시 어떤 말을 하든 난 그 말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박성재는 한동안 영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 결심을 말로만 끝내고 싶지 않아서 영나는 그날 밤 작업실에 돌아오자마자 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깔아둔 판에 기대어 버티는 방식, 누군가를 의심하고 통제해야만 안심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만들어내는 죄책감까지요. 영나는 박성재에게는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로 독립할 거야. 엄마 이름으로 된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씩 정리할 거야. 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는 허락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쪽으로 가라는 응원이었습니다. 영나는 그날 지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만 보냈습니다. 나 오늘 결심했어. 나를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갈게. 잠시 뒤 지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그 선택이 흔들릴 때 옆에 있을게요.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영나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큰 안전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으로 고정하는 안전이 아니라 함께 견디겠다는 안전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영나는 일부러 바쁘게 살았습니다. 집에 관련된 일과 눈치도 다 한쪽으로 밀어두고 웹툰을 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망처럼 시작했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독립의 증거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영나는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엄마의 자금과 웹툰 사업은 인맥으로 풀지 않는다. 둘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셋째, 지환의 삶을 쓰더라도 그가 원치 않는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 기준은 영나에게 규칙이자 지환에게는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날 영나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독립은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억지로 끌어내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100만 뷰를 찍은 웹툰의 남주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챈 순간 영나와 지환의 숨겨둔 일상이 한밤중에 폭로처럼 터져버렸는데요. 더 충격인 건 그 웹툰 속 남주의 상처와 버릇 하나까지 전부가 실제로 지환의 삶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나는 슈조이 그룹딸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지환과 지하철을 타고 노점상 앞에서 손을 녹이며 누가 봐도 평범한 연인처럼 웃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평범함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랑은 대박 로맨스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영나가 지환을 더 꽉 붙잡고 싶어졌던 건 사실 지환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지환이 너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환은 영나가 위험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영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가끔은 보호가 아니라 확인을 원하잖아요. 영나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누굴 의심하고 누굴 통제해야만 불안이 잠잠해지는 삶. 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환이 못한 대답은 하나였어요. 내가 내 불안을 없애줄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약속으로 고정되지 않으니까요. 지환은 대신 영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무서워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 말이 영나의 마음을 잠깐 놓이게 했는데요. 동시에 영나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다른 방식이란 말은 지금까지의 방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영나는 엄마가 깔아둔 판 위에서만 살아왔는데 지환은 그 판 바깥으로 영나를 데리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누군가의 세계를 부수면서도 새 세계를 주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영나가 웹툰을 시작한 건 도망처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딸이라는 이름은 화려한데 그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영나는 늘 누군가의 작품이 됐습니다. 엄마 고성이의 작품, 집안의 작품, 예쁜 딸이라는 역할의 작품. 영나는 그림을 그려도 취미로만 그렸고 전시를 해도 돈으로 만든 무대라 불렸습니다. 영나가 진짜 숨쉬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방 안, 태블릿 한 대와 스케치 펜뿐이었어요. 그래서 영나는 필명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흔한 이름으로요. 그리고 웹툰 첫 화를 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는데요. 이번엔 내가 나를 증명해 볼 거야. 엄마 힘도 아빠 돈도 누구 이름도 없이. 그 웹툰의 시작은 이상하게도 지환의 등에 있었던 상처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환이 예전에 무심하게 말했었거든요. 나 사람 믿는 거 잘 못해요. 믿어버리면 그 다음엔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영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영나는 지환을 보며 처음 알았거든요. 지환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살아오면서도 말 한마디가 가볍지 않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한 발 앞서 막아서는 습관,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걸 괜찮다는 말로 덮어버리는 버릇. 영나는 그 버릇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웹툰의 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기척을 잘 숨기고 누군가를 지키다가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는 사람. 그리고 여주는 그런 남주를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붙잡는 방식이 통제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 영나는 그 관계를 그리면서 자꾸만 지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나 스스로도 놀라버렸는데요. 웹툰 속 남주의 대사 하나가 그대로 지환의 말투로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다른 방식으로. 그날 이후 영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지환의 삶을 통째로 꺼내어 쓰는 이야기라는 걸요. 영나가 죄책감을 느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영나에게 웹툰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숨구멍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이 되어 열려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만이 찍히더니 30만, 70만, 그리고 100만이 넘어갔는데요. 댓글이 미쳤습니다. 남주 현실의 존재함. 이 대사 왜 이렇게 진짜 같냐?
이건 작가가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해 본 거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영나가 너무 솔직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지환이 손목을 만지는 습관, 긴장하면 턱이 굳는 버릇, 남들이 다 웃는 자리에서 혼자 출구를 먼저 확인하는 눈빛. 그런 디테일은 경험이 없으면 못 나오잖아요. 독자들이 그걸 알아챈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나는 댓글을 읽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남주가 보디가드 아니냐, 여주가 재벌집 딸인 설정인데 현실에도 그런 커플 있지 않냐 같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영나는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나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맞추기 시작해. 지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냥 웹툰은 웹툰이에요. 그런데 영나는 알았습니다. 지환이 대수롭지 않게 말할 때 사실은 더 긴장하고 있다는 걸요. 지환은 이미 노출이 어떤 위험이 되는지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영나는 결심합니다. 적어도 둘만큼은 평범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영나는 가장 먼저 제일 상징적인 걸 내려놓습니다. 슈조의 그룹딸이라는 차를 안 탔어요. 운전기사도 수행도 보호도 다 빼고요. 처음 지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영나가 웃으며 말했죠. 왜? 내가 위험해. 지환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작가를 찾고 있어요. 작가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영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해. 내가 엄마처럼 사람을 통제하며 사는 게 싫다고 했잖아. 지환은 결국 타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다른 방식으로. 영나는 그 말이 좋아서 웃었는데요. 동시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환이 통제가 아니라 동행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날 영나와 지환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영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가 알아볼까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평범해져도 되는 사람인지가 무서웠습니다. 지환이 영나의 손을 살짝 잡았는데요. 손을 꽉 잡지 않았습니다. 영나가 원했던 건 보호가 아니라 확인이었고 지환은 그걸 알고 적당한 힘으로 잡아줬어요. 그 적당함이 영나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둘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점상에서 어묵 국물을 받아들고 붕어빵을 반으로 쪼개 먹고 떡볶이 앞에서 맵다며 웃었는데요. 영나는 진짜로 사람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영나가 국물 컵을 들고 말했어요.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지환이 물었습니다. 뭐가? 영나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무도 나한테 영나 슈조의 딸이라고 안 하는 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 말이 얼마나 영나를 묶어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지환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나야. 성도 직함도 없이 그냥 이름만. 영나는 그 부름에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지환이 자기 세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이름 하나로 사람 하나로. 그날 데이트의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닮았는데? 라는 글과 함께요. 처음엔 다들 장난처럼 넘겼는데 웹툰 100만 뷰를 찍은 타이밍과 겹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주 실존설, 남주 실존설. 해시태그가 붙기 시작했고 영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지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 해. 영나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숨겨. 또 엄마처럼 살라고. 지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환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요. 영나가 위험해질까봐. 지환은 한참을 참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숨기자는 게 아니라 살아남자는 거예요. 영나가 다치면 난 그걸 못 견뎌. 그 말에 영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나가 원했던 확인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너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느냐였는데요. 지환의 말은 이미 그 선을 넘어가 있었어요. 영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규칙을 만들자. 지환이 물었습니다. 무슨 규칙? 영나가 숨을 고르고 말했죠. 엄마 방식 말고 우리 방식으로. 그때부터 둘의 대박 남녀 서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웹툰 때문에 둘을 서사로 보고 싶어 했지만 영나와 지환은 반대로 서사에서 내려와 살려고 했거든요.
영나는 웹툰을 업데이트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지완의 삶을 그대로 쓰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지완이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완이 밤에 혼자 손을 씻는 이유, 사람들 사이에서 등만 보이는 이유, 그리고 사랑을 해도 기대하지 않는 척하는 이유. 영나는 그걸 쓰면서 지완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있을 때 나만 봐야지. 영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완은 알았습니다. 영나가 그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걸요. 지완은 그날은 대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완이 영나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나 지금 영나밖에 안 보여요. 영나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한데 영나 인생에서 그런 단순함이 가장 귀했습니다. 웹툰 조회수는 더 올라갔습니다. 120만, 150만, 그리고 드라마와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제작사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작가님, 남주 모델이 실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마케팅에 쓸 수 있을까요? 영나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완의 삶이 또 누군가의 홍보물이 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영나는 거절합니다. 대신 웹툰 속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팔아 사랑을 증명하지 말자. 독자들은 그 대사를 명대사로 박제했는데요. 정작 그 대사를 듣고 가장 오래 울었던 사람은 지완이었습니다. 지완은 누군가가 자기 상처를 멋있다고 말할 때보다 누군가가 자기 상처를 지켜주겠다고 말할 때 더 무너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또 하나의 재미있는 꿈이 생깁니다. 영나가 시장에서 어묵을 먹다가 장난처럼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쌍사돈도 가능하겠다. 지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쌍사돈이요? 영나가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나랑 자기야가 결혼하면 우리 오빠는 성재 오빠잖아.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수빈이고. 영나는 거기서 한 박자 멈추고 더 크게 웃었어요. 근데 수빈 씨랑 성재 오빠가 결혼 약속했잖아. 그럼 우리 진짜 쌍사돈 되는 거 아니야? 지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완은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영나의 눈빛은 그 조심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대신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나 오빠 속도를 존중할게라는 표정이었어요. 지완이 결국 말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이상하네요. 영나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상해? 싫어? 지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상한 거예요. 그 말에 영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나가 원했던 건 결혼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었거든요. 엄마가 깔아둔 판 말고 지완이 말한 다른 방식의 집. 그런데 그 집에 균열을 내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계략을 구상하고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야기만 퍼뜨려도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웹툰 작가가 영나 아니냐? 그 남자 지완이 영나 인생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소문은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을 로맨스로 소비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둘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영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내가 결국 지완 오빠를 위험하게 만든 건가? 그때 지완이 영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다른 방식으로. 영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다른 방식이 뭔데? 지완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숨지 않는 거. 대신 우리가 지킬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은 우리 둘이 같이 막는 거. 영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영나가 알고 있던 방식은 늘 혼자 버티거나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는 방식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완은 함께 막자라고 말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연대였어요. 영나는 그날 밤 웹툰에 한 화를 더 올립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다른 방식. 여주는 남주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늘 나를 지키기만 해? 남주는 답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를 잃을까봐. 여주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이제 나도 너를 지킬게. 우리 같이 살자. 그 화가 올라간 날 조회수가 하루 만에 30만이 뛰었습니다. 댓글이 터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동맹이다. 남주 여주 서로를 살린다. 사람들은 더 열광했는데요. 영나와 지완은 그 열광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통제가 아닌 동행을 사랑이라고 불러줬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주말 영란은 다시 지환을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요. 노점상에서 꼬치를 먹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지 말자는 규칙도 세웠습니다. 대신 그날의 기쁨은 웹툰 속에 숨기기로 했어요. 영란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슈조이 딸로 안 살래. 지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뭐로 살 거예요? 영나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영나로. 지환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지환으로 옆에 있을게요. 이게 둘이 만든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세상은 대박 커플을 원했는데 둘은 평범한 두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더 대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쇼보다 진짜 숨쉬는 사랑에 더 오래 머무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 평범함이 계속 허락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고성이는 쉽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슈조이 그룹 주변은 조용해 보일수록 더 깊은 물밑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영나의 웹툰이 계속 커질수록 지환의 삶이 더 많은 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누굴 의심하고 통제해야만 불안이 잠잠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지환은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영나를 지키되 영나의 삶을 빼앗지 않겠다.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옆에 있겠다. 오늘의 화려한 날들의 주인공은 박영나와 이지환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질 화려한 날들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